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 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파기 타임테이블을 곧 내놓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그 이후는 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면 미국의 일반인들은 회담 직전에 푸틴에게 조언을 받을 것이라거나 회담이 성공하길 기대하는 것보다 파워볼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조소합니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권력을 행사했었던 최선희를 비교적 젊은 김혁철로 교체한 건 트럼프 대통령을 무장 해제시켜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일부 수사를 자신의 친구에게 맡기려고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타진했다는 뉴욕타임스 빅뉴스가 나간 뒤 CNN은 물론 팍스 애널리스트들도 분명한 사법방해 시도라고 해석합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민주당 주지사들과 합동 고소를 한 레리 호건 메릴랜드 공화당 주지사가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로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비선거에서 이기기는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선거에서 재선될 가능성도 날이 갈수록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미국 은행에서 수십 년 동안 안 해줬던 융자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래 해왔던 도이체뱅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심각하게 걱정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시위 도중 인디안 아메리칸과 마주했던 켄터키 하이스쿨 학생과 부모가 워싱턴 포스트를 상대로 중상모략을 했다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아마존 잭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샀을 때 딱 그때의 값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도 점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정성도 기울이기도 하고 또 더 확실하게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열차로 가죠? 열차로 2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해서 아마 회담 자체는 베트남 정부의 그 게스트하우스 초대소가 될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장소가 어디가 됐건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장소가 상당한 의미가 될 때도 있지만 뭐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회담 내용 자체고 회담이 끝난 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간다니까 또 열차를 통해서 예전에 그 김일성 주석도 뭐 베이징까지 한번 비행기로 가고 또 열차로 가고 뭐 베트남 2번 방문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베트남에서 중국을 거쳐서 회담 결과를 바로 뭐 보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회담 결과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 보이죠. 회담 장소가 이제 그 베트남 공산 정권의 정부 그 빌딩인 게스트하우스가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 계속 얘기돼 왔었던 뭐 메트로폴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조적인 그런 장소가 될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묵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을 보는 그리고는 어쩌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김혁철이라는 지금 40대 말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등장한 뒤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예 이제 최선희를 물리고 김혁철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맨 앞에 선다는 얘기인데 최선희 외무부 부상하면은 아버지도 역시 김씨 가문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해왔고 본인도 여자면서도 앞에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나섰었는데 이제 그 김혁철이라는 젊은 사람 물론 외교관도 했지만 사실은 그 북한에서 오랜 동안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그 수업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현재는 뭐 물론 리용호가 자신의 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음지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었고 그 스페인에서 2017년까지 이제 대사하다가 여러 가지 북한에 문제가 있어서 쫓겨나서 북한으로 갔잖아요. 김혁철이 앞으로 들어온 것을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한성열 같은 사람들, 미국에서 오래 일을 했었던 사람, 불과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통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여름쯤에 이제 북한으로 불려가고 지금 뭐 노동 뭐 교화소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성열 씨 같은 사람들을 전부 내치고, 그리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 뭐 서울발이고 서울에 스파이국에서 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뭐 50명 내지 70명의 북한의 엘리트들이 여러 가지 돈이 모자라니까 그들이 부정부패했다면서 돈 뺏고 권력 뺏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함께 미국 통인 한성열 씨도 지금 없고, 그 대신에 이렇게 젊은 김혁철을 앞으로 딱 내놨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회담을 할 때는 프리윌링이라고 하죠. 미국말 표현할 때 뭐 특별한 원칙과 뭐 개념 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팀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팀은 전부 대통령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그에 비해서 김혁철은 사실은 단단한 관료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젊지만 수십 년 동안 음지에서도 일을 해온 것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너무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젊고 전에 앞에 등장을 했었던 뭐 최영호나 이런 아니죠. 최선이나 이런 사람보다, 리용호가 아니라 최선이나 이런 사람보다 뭔가가 좀 새로 등장했으니까 좀 만만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 맞게 맞춤형으로 한 거랍니다. 방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 뭐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등장을 했네. 경험이 없긴 왜 없어요. 뒤에서 다 일했었던 사람인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계심을 풀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이 회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냐, 당신과 나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인데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또 보드라운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직접 말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편지를, 뷰티풀한 편지를 감탄했다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살갑게 굴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손바닥 위에 놓고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섹션 마지막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전해드리겠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뭐 타임테이블 내놔라, 리스트 내놔라 이런 것이요. 그러면서 회담을 한다던가 하는 것에는 좀 서두르잖아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지금 전략국제연구소의 한국구 책임자입니다. 수미테리. 사실은 이 사람도 불과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확실하게 북한 문제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게 됐었으니까요.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미국의 아주 베테랑 앵커들 거의 없었습니다. 이 태미수리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전에 CIA에서 분석가로 일을 했었고요. 대통령이 수미텔이요.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 결국은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오도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 장단만 맞춰주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뭐 CVID가 어떻고 의회에 나와서도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 1년 안에 리스트를 다 내놔야 된다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미국의 땅만 공격하지 않으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과 만나는 것만을 강조하고
강조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북한이 타임테이블조차도 요구받지 않고 하면은 계속 그 핵 개발은 할 테고, 그럴 경우에 사우스 코리아, 일본, 뭐 중국 전부 그 핵 파워를 새로 만들거나 더 강화해 나가는, 아시아가 그 같은 핵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핵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 테리 씨 같은 경우는 미국은 북한에서 인벤토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놔라, 로드맵도 내놔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대신 미국도 해주는 게 있어야죠. 평화 선언으로 가는 준비 과정. 그게 이제 가장 앞에 보이는 게 연락사무소, 리에종 그 오피스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뭐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헤드라인 정도로만 치죠. 한국 뉴스에서도 많이 전에 들으셨을 테고요. 50명에서 70명 정도 엘리트들 돈 다 뺐고, 뭐 권력도 뺐고 했다는 이런 내용이고, 자,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짧아요. 대통령이 어제도 또 뭐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만 하지 않는다면, 핵실험만 하지 않는다면과 핵을 파기한다는 것은 너무 다른 문장입니다. 핵실험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서두르지 않겠다. 결국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받아올 타임테이블과 언제까지 이것을 다 없애겠다는 것과 무엇이 어디에 얼만큼이 있다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사실은 알아간 그 과정도 될 테고, 어제 오늘의 미국이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기 전에 뭐 이미 아침 7시 전부터 다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뭐 새벽 5시경에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의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뉴스가 나와야지 한꺼번에 전해드리거나 미국에서의 보도 포커스에 맞춰서 전해드리기 때문에 어제 전혀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포커스를 두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한국에 어떠한 역할을 주면 하겠다. 이게 이제 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원래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돈 쓰는 것은 김영철이 처음에 왔다 갔을 때도 백악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잔디밭에서. 그 다 이웃 동네 일들이니까 그 북한 이웃 사람들이, 이웃 나라들이 다 돈 써야지. 미국은 돈 안 써 있잖아요. 돈 안 쓰는 것은 뭐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알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니까 그럼 돈은 우리가 쓰겠다 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 역시 맞춤형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아주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과 협상을 해오던 사람을 뒤로 물려내고,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신진을 앞에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인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북한 핵 파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테스트가 없는 한 as long as there is no testing, I'm in no rush. 더 서두르지 않겠다. 이 말을 한 것 역시 이제 미국 언론도 강조를 하면서 그 밖에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미국이 뭐 금방 경제 제재를 풀기도 뭐 여러 가지로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정치적인 여러 사안을 고려를 해야지 되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또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돈, 경제 제재를 푸는 이런 것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만족시켜주고, 그래야 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선할 때까지 계속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슈가 될 테니까, 그럴 경우에 뭐 한국과 북한이 한다면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승인할지는 모르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모든 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1월 달에 얘기했었던 문제잖아요. 남북 교류를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뭐 개성공단 이런 것 얘기했어요. 뭐 돈도 어떤 부분 받지 않겠다 하면서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기꺼이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테스트가 없다면 북한과의 이런 여러 가지 핵회담에 대해서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 내용 기사 자체는 짧거든요. 이 워싱턴 포스트가 대통령이 이 말 그대로 한 것을 비디오 클립을 올리고 뭐 반 페이지 정도나 될까요? A4 용지로 반 페이지 조금 넘겠네요. 그 정도 분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진보적인 신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지금 일단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북한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그 핵 개발을 완성을 완전히 했거나 더 정교한 부분까지 완성 최종 단계다. 거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완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사람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럼 뭐야? 로스앤젤레스까지 온다는데 시애틀 뭐 어디까지 다 간다는데 동부까지도 간다는데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제가 아이디는 다 빼겠습니다. 뭐 방송 끝나고 todayus.com에 전부 이 기사를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그 링크 아래에 보시면은 댓글도 쭉 나옵니다.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서두르지 않는다? 어떤 분의 댓글이에요.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살기 어려워서 난민 가족이 미국에 오는데 그게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수십억 달러를 다른 곳에 해놓은 것을 빼돌리는 사람이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서두르지 않는단다. 이런 얘기요. 또 다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another big beautiful 하고 의미 없는 그런 말의 샐러드를 준비하고 있겠구나. 2차 정상회담 이후에 그 말의 샐러드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지만 또 어떤 분은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을 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조롱하는 거죠. 푸틴 다음으로 북한이 위험하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러시아 그 에이전트냐 아니냐 정말 그것을 말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에이전트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아마 이번 정상회담 10분 전에 푸틴에게 자문을 받을 것이다. 예전에 국무부에서 쫓겨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이 맞다. 모론이라고 한 얘기요.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파워볼 티켓을 탈 때다. 파워볼 티켓에 맞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이번 회담을 이길 확률이 파워볼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손바닥 안에 놓고 그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지금 다루고 있다. 만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문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듯이 한다면 공화당이 뭐라고 했었을까? 지금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탄핵 대상이라고 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이미 비핵화된 것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거짓말한 건가? 어떤 분은 서두를 필요 없다. 어차피 비핵화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또 다른 분은요. 그러므로 인해서 2020년은 2016년보다 더 많은 젊은 세대가 나가서 투표해야 된다.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앞에 그런 반응과는 상관없이 수미테리 전문가가 아시아의 그 핵무기 경쟁을 우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한국에서는 보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도 뭐 핵무장을 하든지 걷어갔던 전략 그 핵무기를 미국이 다시 한국에 돌려놓든지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점이 되면은 어쩌면 뭐 보수뿐만이 아니라 진보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네. 북한이 완전한 핵파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한국도 자체적인 그 핵무장이 되었건 무엇이 됐건 어쨌든 그에 따르는 뭔가 그 스스로의 방어를 해야지 된다고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너무 나간 건가요? 요즘 미국 뉴스가 하도 많아서 어떤 날은 이 정도는 다루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함께 묶어서 다루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사실은 그 계속 빠뜨릴 수는 없는 흐름이 있는 그 진행이 쭉 이어지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뉴스는 이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번역을 정성 들여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뭐 자세히 다 알고 있어야지 되는 내용이 아니기도 해요. 미국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법무장관이 상원에서 다 그 인준을 받아서 뭐 취임을 하겠지만 법무장관 대행으로 그동안 그 특별검사를 굉장히 그 비난을 해왔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일을 해왔었잖아요. 그 법무장관 그 대행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은 그 매튜 그 위테커에게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뭐 여성 입막음 모스크바에 호텔 짓는 거 여러 가지 일을 본인이 다 해왔었다 하고 유죄도 그 시인하고 뭐 몇 년형 3년 뭐 몇 개월인가요? 형을 받아서 3월 달부터 복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특별검사 측에서도 조사를 하고 뉴욕의 지방검사도 수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특별검사가 아닌 다른 그 뉴욕에서의 수사에 대해서 법무 이 장관 대행에게 내가 내 친구를 거기에 그 자리에 조사하는 그 뉴욕의 그 남부 그 지방법원에 그 제프리 그 버넌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매튜 위테이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완전히 그 따라서 그 과격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본인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는 대통령이 이 말을 결국은 추진을 하지 않자 처음에는 좋다고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는가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결국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코엔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에 대통령에게 좋게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이제 이게 추정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행으로 그냥 머물렀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니까 대통령은 당장 그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쭉 그 전후좌우 사정을 본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법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에 또 법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CNN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뭐 팍스에 나와서 그 유명한 그 앤드류 나폴리타노 뭐 트럼프 대통령 많이 지금까지 방어를 해왔었는데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이 사람이 입장을 조금 바꾸더군요. 그래서 이 그 앤드류 나폴리타노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의 그 법무장관 대행에게 지시를 하고 알아보라고 했다면 이것은 성공했을 때가 사법방해이고 사법방해 시도다. 그리고 위테이커 같은 경우도 의회에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비슷한 압력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위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CNN에 나온 전 그 뉴욕의 남부지방 검사보
검사보였어요. 그 엘리 호링 이 사람은 이것은 정말 그저 그 사법방해 시도인 것뿐만이 아니라 올드 스쿨 텍스트북 스타일의 닉슨 스타일의 사법방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빅뉴스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그제 나왔었던 내용인데 특별히 전해드리진 않았어요. 지금 책 문제로 백악관이 굉장히 그 책을 오히려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FBI의 전 국장 대행 조금했고 은퇴연금 받는 26시간 전에 해고해버린 그런 사람이 쓴 그 맥케이브가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나더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 연방법무부의 부장관이잖아요. 로드 로젠스타인. 이 부장관과 이 그 맥케이브가 같이 그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해서 대통령이 러시아 말만 듣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미국에 다다를 핵 실험을 했을 리가 없다 했는데 했을 리가 없다 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정을 하다면 미국의 정보국의 말을 믿지 않고 푸틴의 말을 들으니까 북한이 했을 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미국 정보국이 17개 정보국에서 연간 예산이 어제 60억 달러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600억 달러입니다. 600억 달러고 그 밖에 국방부의 정보 예산까지 합치면 800억 달러 넘거든요. 그 모든 게 합쳐진 정말 600억 달러 플러스 800억 달러 정도까지 가는 그 정도의 미국의 정보를 믿지 않고 푸틴 한 사람의 말을 믿는다. 이러니 이게 어떻게 위험해서 대통령에 계속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헌법 25조를 논의했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전혀 뭐 하원과 상원에서 다 3분의 2의 투표를 끝내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공화당의 그 당시의 입장으로는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으니까 지금은 이탈자가 조금씩 생기지만 불가능한데도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쿠데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인 연방법무부의 부장관 로드 로젠스타인이 3월 중순에 사임한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 맥케이브 FBI의 부국장도 사임하겠다고 이미 본인이 발표해놓고 있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 26시간 전에 딱 그 모든 것 다 어떤 베네핏 없이 해고해버린 건데 로드 로젠스타인의 후임으로 조프리 로젠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이제 지명할 예정이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교통부의 차관으로 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법무장관으로 이미 그 취임만 하지 않은 그 윌리엄 바와 똑같은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출신이에요. 한국에 뭐 어떤 법률사무소 하면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그 뉴욕에 있는 커클랜드 앨리스 법률사무소 출신이거든요. 윌리엄 바 이제 법무장관 취임하면 법무장관이 이 사람을 추천을 했답니다. 같이 일하면서 봤더니 이 제프리 그 로젠이 그 부장관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행정 능력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법적인 그 매니지먼트 스타일은 등등. 그래서 미국의 차기 법무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하나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게 됐어요. 네. 그죠. 이 정도 해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앤드류 맥케이브요. 그 연방수사국의 부국장 책은 지금 아마존 베스트셀러 최근에 뭐 미셸 오바마의 책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것까지 다 제쳤다고 하고 어쨌든 누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 이 책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계속 수없이 많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백악관은 또 이 책을 역공격하는 것에 아주 그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여러 가지 내용, 캘리포니아 내용, 또 참 미국은 참 정말 소송 너무 좋아해요. 가만 보면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면서 충분히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그 뒤에 또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통 사람들이 그 내용을 세세히 다 알아야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리저리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는데요. 이참에 말씀드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캘리포니아주가 또 싸우고 있죠. 언제나 그 미국의 연방에서 대통령이 공화당일 때는 민주당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는 서로 누가 먼저 싸움을 걸던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 전날 이제 캘리포니아가 주도를 해서 다른 16개 주 정부가 대통령이 내놓은 그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 멕시코 장벽 쌓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라고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주에서는 우리 주에 들어오는 오피오이드 이게 정말 비상사태다. 사람이 이렇게 이거 숨지고 여기에 대해서 책정해놨던 재무부와 국방부의 돈을 가져다가 그 멕시코에 장벽 쌓는 것을 하면은 이 오피오이드로 중독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로 인해서 숨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지 멕시코 장벽이 비상사태가 아니다. 멕시코 그쪽에는 2,000마일을 어떻게 다 장벽을 쌓는가. 중간중간 무슨 뱀이 나오고 독이 있는 뱀이요. 야생 뭐 돼지들이 우글거리고 해서 절대로 누구라도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고 한데 그게 다 벽을 짓는다는 게 효율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고속 열차를 로스앤젤레스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놓는 것 그것을 이제 저도 잘못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아예 안 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스케일백한 거죠. 조금 이제 줄여서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확실히 하고 하는 것.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큰 돈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방 정부에서도 많이 그랜트를 받기로 서로 합의를 한 것인데 그 그랜트가 9억 2,900만 달러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한 뭐 30억 달러 조금 100만 1000만 억 3억 달러 조금 넘게 3억 달러 조금 넘게인가요? 얼마인가요? 아무튼 연방 정부에서 좀 받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 봐라 하면서 그 돈 다 내놓으라고 우리 연방 정부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의 신임 주지사가 이거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연방 정부에서 돈 안 받을 이유도 없고 뭐 같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연방 정부의 주지사와 대통령이 맞지 않을 땐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죠. 센트럴 밸리의 119마일 그 레일 링크는 스틸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5억 달러를 받았네요, 이미. 그 연방 정부에서 아무튼 그렇군요. 그래서 숫자는 제가 항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1,000만 달러 넘어가면은 정말 혼돈돼요. 제가 1,000만 달러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고 또 도이체뱅크에서 이 내용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도이체뱅크가 정말로 걱정을 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번이나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현명한 일이냐. 파산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뭐 부분적으로 또 누구의 이득만 따지면 나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캠페인하는 도중에 얼마나 현명한 일이냐라고 했잖아요. 그럼 파산 때문에 돈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4번이나 했는데 본인은 손해 안 보고 돈 번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융자를 해주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도이체뱅크가 해줬는데 도이체뱅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준 융자가 3억 4천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하는 거 보니까 도이체뱅크가 너무너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언제부터 걱정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우리 이거 돈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되면 돈 받는 것을 포기를 한다던가 미국 대통령의 자산을 뭐 몰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이체뱅크도 그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니 뭐니 다 그게 도이체뱅크에서 융자해줘서 그 지어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했고 그 건물 자체를 잘 이제 딜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웬만하면 그 트럼프 재단에 융자를 해주지 않는 걸로 이런 형태로 많이 그 하고 있고 도이체뱅크도 그동안 거짓말 많이 쳤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하는 동안에 뭐 우리가 융자해주지 않았다던가 뭐 그런 얘기를 그 많이 해왔는데 아무튼 지금 경제에까지도 이렇게 돈과 연관된 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생각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행에서 3억 얼마를 3억 얼마 몇천 달러를 융자를 받았는데 그 은행이 나를 걱정하고 있으면 뭔가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럴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그 데이 바이 데이 컨트롤을 안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아들들이 하고 있고 성격상 전혀 내 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고 그 사이에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 아들들은 또 이제 이곳에서 저곳에서 별장에서 만나고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있는 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대통령이 지금 아무튼 신경을 쓸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것까지도 미국으로서는 마이너스 나는 문제고요. 도이체뱅크가 알아서 할 테고 켄터키의 하이스쿨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1월 달에 뭔가 워싱턴에서 큰 낙태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이 켄터키 하이스쿨의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부 가서 낙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각 여러 그룹들이 와서 낙태와 관련이 없는 자신들의 얘기들도 하러 가서 그런 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표현을 하잖아요. 인디안 아메리칸 그룹이 인디안 아메리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서 시위를 하다가 이 켄터키 하이스쿨 학생과 가만히 군인 출신의 이런 그 인디안 아메리칸이 북을 쳤던가요? 아무튼 악기를 갖고 있었어요. 하고 이 학생과 눈을 마주보고 있었을 때 그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었고 이 백인 학생이 인디안 아메리칸을 모욕하는 듯한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인 비디오를 보니까 아직도 조금 클리어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느끼는 인디안 아메리칸이 분명히 그 학생들이 그 또 이 학생이 속한 그룹에서 우리를 그 비하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켄터키 하이스쿨 학생은 나는 그 인디언 그룹과 다른 블랙 그룹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좀 김을 빼기 위해서 긴장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어떤 컨설팅 회사를 고용을 해서 코치를 받고 텔레비전 인터뷰도 나가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워싱턴 포스트가 중상모략을 했다 하면서 이 학생과 니콜라스 샌드맨 학생과 부모가 워싱턴 포스트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워낙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나는 그 인디안 아메리칸을 모욕할 뜻이 전혀 없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자체가 내가 와이시기 때문에 켄터키는 거의가 와이시잖아요. 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디안 아메리칸 앞에서 서 있었다고 그렇게 중상모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이거 너무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2억 5천만 달러거든요. 2억 5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아마존의 CEO인 젬 베조스가 그때는 아마존만 CEO였어요. 그 밖에 뭐 다른 작은 펫 사업 같은 건 있었지만 2013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가 되고 싶어서 워싱턴 포스트를 사들일 때 워싱턴 포스트를 샀던 값이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학생과 학생 부모가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인한 본인들이 손해 본 것이 이 워싱턴 포스트 값, 그 시가에 해당된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오늘의 미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끔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메릴랜드 하면은 좀 진보적인
그런 민주당이 많은 주이죠. 그런데 그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재선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 11월 달에 레리 호건 그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민주당 지역에서 공화당이 재선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짐작하시는 그대로고요. 또 특히 레리 호건 주지사의 경우는 와이프가 그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에게는 친숙한데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15개 주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고요. CBS와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많이 말을 하더군요.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약하고 2020년 그 재선에 다가가면서 더욱더 약해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만 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얼마 전부터 레리 로건이 공화당이면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인기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좀 그 대항해서 나올 수 있나 하는데 본인은 그건 거의 그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1884년도 이후에는 같은 당에서 지금 앉아 있는 대통령에게 도전한 후보가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당연히 공화당의 주자가 되겠지만 본선거에 가면은 굉장히 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케이팝 얘기인데요. 미국의 굉장히 많은 언론이 오늘 이 내용을 보도합니다. 케이팝의 가수들이 여자 케이팝 스타들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쌍둥이냐, 뭐 다 친척들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한 프로그램에 나오면 줄줄이 너무 다 똑같고 스키니하고 또 뭐 그런 옷 입고 얼굴 뭐 화장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젊은 그 소녀들이 너무나 그 케이팝 스타들처럼 아름다움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방송을 제한을 해야지 되나 뭐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했었던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가만히 두고 있자니 이거는 너무 많은 그 스타가 아닌 다른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또 젊었을 때 집중해야 되는 여러 가지에서 너무 그 시선을 뺏겨버리고 이게 이제 한국 정부의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과 청취자가 같이 갈 때가 있고 청취자가 제가 느끼지 못한 것을 먼저 캐치하는 경우 아니면 반대가 있습니다. 지난해였던 것 같은데 제가 특히 K-팝의 수출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K-팝 스타들 특히 이제 소녀들이요 남자는 아니고 너무나 그 노출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뭐 성형 수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다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조금 일찍 느꼈던가요? 강혜진이었습니다.